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락입니다. 오늘이 8개 강연 중에 마지막 강연이고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우면 다시 해야 될 텐데, 새로운데 그저 끝나야 되는 시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저께 그 강의록을 조금 보완 수정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강의록 쓴 걸 가지고 책을 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연을 물론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도 흡족하게 들어주신 거 제가 착각을 하는 바람에 좋았고 저는 제 자신은 되게 그 성과가 얻어진 것이 굉장히 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들을 수 있는 미술사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연구 과제를 설정을 해서 그걸로 미술에 대한 접근들을 여러 맥락에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보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호, 상징, 이미지 그리고 서사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방점을 둔 것은 서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문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메시지 전달이죠. 근데 그 비언어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미술사는 상당히 많은 변화와 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 서사와 기호를 이어주는 하나의 학술적인 방식으로 저는 기호학을 여기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기호학이라고 하면은 조금 멀게 좀 느껴지는 듯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기호학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기호학 설명을 위해서 잠시간 좀 조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요즘 신문에서도 왕왕 막 이렇게 떼이고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이야말로 피카소를 능가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라고 그러지 않고 뭐 비주얼 아티스트인가 비주얼 엔터테이너라고 이렇게 위키피디아가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티스트란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뭔가 쇼킹한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쇼킹했던 사실이 바로 이제 바나나 하나를 벽에다가 이 테이프를 써야 됩니다. 뭐 투명 테이프라든지 뭐 이삿짐 테이프 쓰면 안 돼요. 이 은색의 은박 테이프로 딱 붙여놔야지 이게 캐텔란의 작업이 됐고요. 이렇게 벽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붙여놓은 것만 사건이 아니라 이 바나나를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객 중에서. 근데 이 바나나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넘는다 라고 사람들이 입바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저 캐틀란이 되게 사카라스틱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 개구장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놀리는 거죠. 니들이 한번 그렇게 점잔 떨고 철학한다고 뭐 현학적이고 한번 덤벼봐라. 나는 바나나 하나로 너희들을 대적해 줄 테다. 막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작품의 제목? 그냥 바나나가 아닙니다. 예. 여기에 이 캐틀란은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더 코미디언이에요. 그 말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바나나 하나가 벽에 이렇게 탁 붙어 있으면 얘가 코미디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은 제가 이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물들을 보면 그 사물들의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하면서 미술은 뭐냐면 그 의미에다가 미장센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화풍,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전개시켜가면서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그것 또한 설득력 있게, 또한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관습적인 미술의 양태를 벗어나 버렸어요.
모르죠. 어떤 조금 김건희 같은 미술 평론가가, 김건희 같은 미술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아름답지는 않아요. 단지 이 사람의 그 심술궂은 생각이 저는 그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것을 만약에 기호라고 한다면 이 바나나와 벽과 이 바나나를 고정시킨 테이프가 과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런지, 저게 뭐 문명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조금 편한 쪽으로 갈게요. 잘 아시겠죠? 저는 간혹 엘리베이터하고 이걸 헷갈립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옆에 요 선 하나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선 하나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구별을 해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여러분 여기서 뭘 읽으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 그림은 뭔가를 가리킵니다. 얘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 때문에 사람이 목적한 바, 필요한 바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화장실이죠. 근데 아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그 화장실에 두 군데 성별 구별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아마도 붙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묘한 어떤 미리 예상도 하게 됩니다. 기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기호는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호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호가 어떠한 가치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은 항상 본인 자신이 중요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것들을 달리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좀 넘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 왼쪽으로 가실 분과 오른쪽으로 가실 분이 구별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화장실 입구를 오른쪽 왼쪽 바꿔버리잖아요? 무지하게 헷갈려요. 그리고 보통 여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성스러운 게시판을 보면 이쪽은 검은색이나 빨간색, 파란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해요. 그거 색깔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헷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호의 지배를 받아요. 이미 의식 속에 딱 들어와 있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들이 가끔 이 기호를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면 사람들은 거기서 이런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묘한 쾌감에 빠져요. 두 번째. 지금 좀 더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화장실 그 농담을 되게 좋아해서요. 만약에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요. 좀 더 미학적이죠? 근데 조금 외설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 너무 여기 집중하시지 마세요. 근데 집중하시다 보면 뭐가 보여요? 술병과 와인잔 같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술집 화장실일 경우가 굉장히 강력하게 크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와 같이 요거는 저기 평화시장 가서 이런 스티커 파는 가게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스티커 정도고요. 요거는 생산해서 디자이너가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화장실을 가리키는 기호 자체를 조금 더 디자인하고 조금 더 미장센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들의 그 흥취들, 술 먹으면서 약간 좀 상대 이성에 대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화장실에서 좀 해소 좀 해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묘하게 아까의 이 중립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통용성만 유지하는 이 형태보다 이 형태는 아무래도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애티튜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아직 많습니다. 요거는 좀 페미니즘 미술사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여줬던 것들이에요. 갑자기 3명이 됐네요. 2명에서. 이제 해석 가능하세요? 예? 얘는 좀 아까 봐왔던 애니까 뭐 오케이. 다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쪽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얘는요. 그러니까 제3의 젠더, N차 젠더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화장실은 성평등 화장실이다. 혹은 젠더 평등 화장실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사실 보고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화장실 농담으로 해서 미안한데 화장실이야말로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젠더에 대한 구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스도 같이 타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방도 같이 쓰고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일이지만요. 중동의 어느 나라는 택시도 남녀로 구별해서 타야 되고요. 어떤 장소에서도 남녀를 구별해야 되겠고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들의 공간과 여자들의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개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 공간이고 화장실 공간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성적 취향과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분리와 평등, 차별과 차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기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태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한번 제가 애니메이트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이 형상대에다 영혼을 넣어볼게요. 예. 나올 때 모습은 아닐 거예요. 들어갈 때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일 거고, 이 픽토그램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건 다 픽토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이 같은 반열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남여라고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은 대체로 문자에 가까웠던 건데 그 문자의 형성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한번 보셨고 이미 보셨고 그 문자 형상 속에다 감정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급한 감정,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도 연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냈다면 오히려 좀 더 이게 저는 아마 화장실 문구의 더 인지성, 선명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만으로 어떤 디자인 세계에서 기호, 픽토그램, 로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는 현상들, 재미있는 어떤 이미지 상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이 상황들은 연극적 상황적인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좀 겁나죠? 이 상황에 이르면은. 예. 근데 은근 좀,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마치 미라처럼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영혼이 들어가면서 뭔가 인간의 욕망, 의지, 뭐,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바로 여기서 저는 미술이 아까 처음 보셨던 그 기호에서부터 이런 쪽의 어떤 상황 전개나 스토리텔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 혹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함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더 간략화되는, 조금 더 노골적이에요. 이 부호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 보시면 생식기만 가지고 디자인을 했던 것 느낌들이 조금 더 절묘하게 나는 뭐. 근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인지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저 위에 맨 에는 워먼 요것만 없애버리면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곳일까 싶을 정도로 그 인지 파악이 좀 어려운 거고 이건 너무 디자인을 자의식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서 그림 잘 이해 못해 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그림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했다기보다도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 혹은 그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장황하게 왜곡되게 혹은 과장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어떤 상식이나 보편이나 합리적인 수준의 논리로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좀 긍정적으로 할게요. 이거 뭐 하는 모습일까요? 스포츠 종목 중에 한 가지. 예, 거의 축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올림픽의 픽토그램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매 올림픽마다 제각기 자기들의 픽토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리든지 그 나라, 그 지역 혹은 그 사람들의 민족성에 걸맞는 픽토그램들을 만들어내요. 과연 중국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얼핏 보면은 중국 한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형상성들, 그 형상성들을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뭐, 굳이 근데 밑에 이렇게 설명을 보지 않더라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그 기호, 부호라고 하는 게 가장 간략한 이미지 표식들이죠. 표상들이죠. 이걸 가지고도 우리는 되게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꾸며나갈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이렇게 가리고, 안 가요. 내 손바닥에 뜨네. 이거만 이렇게 봐도 여기 물수변자가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갖다가 형상 속에 녹아내서 그거 갖고 결부시켜서 적절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요새 많이 쓰게 됐습니다. 페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메신저를 사용하게 되면 가령 어떤 분들은 한글로 대답 대신에 아주 줄여서 초성만으로 뭐 그것도 귀찮다면은 그 메신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몇 개의 그 매뉴얼적인 그 이미지 부호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 화났어, 나 기분 좋아, 뭐 사랑해, 뭐 이런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는 페북에서 되게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그 페북의 게시판 글에 감정을 5개인가 6개밖에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 사이 감정들도 되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좋았다 눌렀다가 싫었다 뭐 이렇게 화났다 눌렀다가 아니면 슬프다 눌렀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안 누르고 막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부호나 기호에 이모션, 감정들을 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는 그 미술이나 문학에서도 같은 문구인데도 그 문구에 감정이 실려 있는 때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SNS를 해보면 같은 말인데 그 윗말과 아랫말 사이에서의 그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진짜 좋은지, 대체로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역설적으로 좋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사실은 요새 만드는 그 실사 애니메이션 영화들 있잖아요. 이것들 보고 있으면 이런 구성들, 이런,
그러니까 영혼 불어넣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자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그 기호에 대한 생각은 다시 이제 기호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 기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구조주의 철학이 나오면서부터라고 해요. 근데 그 구조주의 철학이 언제 나왔냐?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주의 받아들이는 게 70년, 80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제 한참 뭐 레비스트로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이제 왕왕 들어오면서 이게 뭐 구조주의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대 철학의 아주 끝판왕인 것처럼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구조주의가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을 보였던 게 뭐냐면 바로 기호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소시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소시르 자체가 이제 구조주의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이 피양, 신이 피해, 뭐 의미소하고 뭐 기호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미술을 바라보는데도 이러한 기호학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미술품 자체를 꽃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 아시고 저 꽃 색깔 모양 보니까 슬퍼 비극 비애적인 표현 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화가의 일생과 결부시켜서 화가가 저때 슬펐어 운명이 안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그것을 하나의 지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지시적인 신입피향으로 파악하고 신입피해를 찾아 들어가려고 계속 애를 쓰는 듯한 그러한 태도들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고고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라는 건 아시겠죠? 우르라는 나라인데요. 이게 우르라는 나라는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초기 단계에 속하는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요때 사람들은 아마 신정일치 시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문명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왕이나 이런 것들, 귀족이나 이런 체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그것보다는 신정일치니까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 이를테면 무당,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권력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 사회의 핵심부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쯤에 나온 이게 약간 뭐 모자이크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림인데 이게 지금 런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영국 사람들이 자신이 이 이름을 붙였어요. 로열 스탠다드래요. 그 로열 스탠다드를 이름 멋있지. 로열 스탠다드 마치 뭔가 이렇게 귀족스럽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계급이에요. 계급의 메뉴판이에요. 가장 높은 계급은 이쪽에 있습니다. 제사장 겸 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련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모습과 의상차기를 보여주는데 가면 갈수록 계급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가를 보면은 이 스탠다드에 대보아서 어느 쪽의 계급이다라고 결정내고 한참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오시면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갈 거예요. 이쪽에 오시면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등짐을 지고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당나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미 우루라는 시대는 기원전 4,000년,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그 4,000년 전에 이미 계급화가 이렇게 촘촘하게 분란을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뭐 풍경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왕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회를, 물론 사회를 보여주죠. 근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계급적으로 쭉 줄을
나란히 줄을 서게 만든 다음에 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당시에도 상당히 계급화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기호가 된 거예요. 이 판이 기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르라는 시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사회라면 이집트만큼 더 단단하고 견고했던 사회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요 동그란 인장같이 생긴 그림들은 카투슈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르투슈라고 해서 불어인데 뭐냐면은 각 파라오는 자기가 왕권을 잡으면 자기만의 특별한 징빙 표시를 갖게 돼요. 그것을 카르투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서면 황제가 새롭게 자기의 도장을 파잖아요. 황제 인장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장이 찍힌 것이 곧 황제의 말이고 황제의 명령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이런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이면 그 파라오의 것이고 소유고 파라오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파라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인지하는 기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하나씩 발견하게 돼요. 여기는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지워져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요 모양 보이시죠? 예, 이렇게 십자가 형태인데 위에 이렇게 매듭이 동그랗게 리본처럼 되어 있는 요 구조. 저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 기호의 전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요 초기에는 요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고귀한 형상, 어떤 것들을 뭔가 이렇게 높은 것 같고 숭상할 만한 것들은 이러한 형태들을 이렇게 앞에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요거는 이제 그 서양에서 그런 카투슈를 받아서 왕의 집이나 궁전이죠. 궁전이라든지 혹은 왕이 사용하는 뭐 여러 건물들의 입구를 장식했던 그 형태들이 뭐 이집트에서 전파돼서 아직까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미리 이렇게 그 틀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카투슈 말고도 또 재미있는 현상은 이집트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집트 문화가 있어요. 이집트 문화가 상당히 뻣뻣해요. 그 사람이 제가 조금 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면성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고귀한 사람들, 뭔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제가 그림판이에요. 제가 그림판인데 이 그림판을 보고 있는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접할 때는 가장 정면성의 법칙을 강조를 해요. 근데 그 정면성의 법칙은 무조건 정면성은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가슴과 가슴 사이는 정면으로 보여져요. 고개는 돌려요. 그리고 발도 틉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자세인데,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마 이집트 부조에서는 많이, 또 돌렸더니 허리가 아프네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취하는데 딱 한 번 이집트에서 그 룰을 깨버린 적이 있었어요. 기원전 14세기부터 12세기까지 딱 200년 동안 했어요. 그 시기를 이집트에서는 아마르나 스타일 시대라고 그러고, 그 시대의 처음은 이크아톤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파라오였고, 혹시 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화됐던,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파라오가 됐는데, 일부러 여자랑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성인 것처럼 했다. 뭐 어떤 이런 그 음모론 같은 게 많고, 그 4대 손인가 3대 손이었던 투탕카멘이 죽을 때까지, 그 200년 동안의 기간을 아마르나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아마르나 스타일에서는 왕권이 스스로 권력을 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에 있었던 그런 전제적인 조건들을 다 깨버렸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형태가 제법 근사하게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수천 년간 이집트 미술은 그런 부호화, 기호화에 익숙해 있었었어. 그거를 한순간에 깼고요. 그 깬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요 시기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르나 스타일이라고 해서 요거 잉크아톤이 나타나서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데 그중 하나가 유일신교로 바뀌어져요. 이집트 신 많았습니다. 진짜 신 많기는 일본만큼 신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유일신 제도로 바뀌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모세가 자신의 유대교, 다신교였던 유대교를 유일신교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중동에서 유대교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 유대교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교라고 불렀지만 그 모세가 만들어왔던 유일신교는 여호와교라고 얘기를 할게요. 야훼교는 나중에 이슬람교에도 분파로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3대 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소아시아 저 끝 그리스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어떤 굉장히 큰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문화에서 이 시대에 벌어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이집트나 중동이나 그리스나 이 곳에서 이 문명적인, 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이라고,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그림에서 읽혀지는 것이고요. 되게 저는 요거는 이제 좀 풍경만 보고서 좀 편하게 좀 보시라고. 풍경 자체도 기호입니다. 기호학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면, 애미야, 비 오겠다, 빨래 걷어라 하면서 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해요. 왜? 허리가 쑤시니까. 다리가 저리니까. 이것도 기호라고 봐요. 이것도 생체적, 생리학적 기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호는 시간을 앞서 나가기도 하는데 반대로 기호가 시간 후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징후가 아니라 하나의 후가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뭐 네모난 문 하나가 서 있다고 해서 그 문만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여행지 가도 여기 가면 낙소스의 문이라고 그냥 해요. 근데 이것만 덜렁 있었겠어요. 사실은 요거는 과거 이 뒤에 있을 거대한 신전의 출입문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그 신전들은 다 날아가고 이 문 하나만 남아서 낙소스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폐사지, 폐허 혹은 남아있는 유적지에 가서 우리가 황성예터를 부르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흔적으로 해서 과거의 영화나 그 풍성했던 시대에 대한 추억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미술은 아마도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싶어서 잠깐만 이곳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브르 가시면은 뭐 세 개 보시죠. 밀로의 비너스, 모나리자 이거 보시고 나오면 요즘에 한 24유로 좀 하나요? 36유로 좀 하나요? 그 가격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 그 루브르의 그 3대 작품, 관광객용 3대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사모트라케라는 섬에서 발굴돼 나왔던 나이키 여신상, 니케 여신상이었습니다. 목이 없어서 더 아쉬운, 그러니까 이 지금은 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 여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신을 하나의 기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양 문화에서 이게 이제 서양 문화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본다면 서양 문화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예. 퍼스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을 사람에 빗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읽어주는 거.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 자유의 여신. 웬 아줌마가 횃불 들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뭐 옆에 사는 무슨 박모씨 여인도 아니고 그 여인 자체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자유라는 거예요. 얘는 승리라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개가 주도권을 가지고 문명을 일구고 살았으면 다 개 모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니까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페르소나들을 여성에다 비유했다라. 그러니까 남성의 퍼스니피케이션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성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고 하다못해 그 법의 디케라는 법의 여신이 있죠. 눈 가리고 이렇게 천칭 들고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조차 이런 것들조차 이 법률의 공평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법의 여신 디케를 그 여자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여체나 날아가고 있는 이 날개에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날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 승리를 짐작해내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승리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에 걸맞는 어떤 그런 성격, 그런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참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되게 잘했어요. 아까 제가 화장실 할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 보통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것은 화장실 문구에 화장실 들어가는 기호에 앞에 가까워요.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것은 되도록 뒤에 쪽 그림에 가깝게 기호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 속에 그 기호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기호에다가 에픽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텔링, 혹은 감정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삽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이집트나 현대인 같았으면 이거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좋다. 이걸로 끝냈을 거예요. 그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 휘날리는 그 활기있는 여성의 보세요. 아유, 저는 세상에서 모든 비너스를 제치고 얘의 몸매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인 것 같아요. 이래야죠. 실제로는 이것이 벽에 장식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뱃머리에 장식되어 있었던 조각품이래요. 그러니까 옷을 달고 다니면서 승리를 기원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옷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약간 기원전 3세기, 4세기에 만들었던 그리스 헬레니즘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호들은 어쨌든 서사를 향해 달려가는 조금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약간 초기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성기 르네상스는 아니에요. 전성기 르네상스라면 이렇게 뻣뻣하지는 않아요. 약간 초기 르네상스에 속하는 것이고요. 코지모라는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한 여성. 여기 밑에 이름이 있어요. 시모네타, 뭐라고 그럴까? 지암베니시스,
베스푸치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게 첫 이름일 거예요. 시모네타라는 한 여성의 이름,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기괴하죠. 예. 어떤 게 기괴하세요? 예, 뱀도 기괴해요. 뱀만 기괴하신가요? 뱀을 목에 걸고 있는 것도 안 기괴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좀 지나친 머리 장식들. 야, 왜 가슴을 또 드러내고 있을까? 예. 뭐 어떤 에로티시즘의 발현일까?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하고 그때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법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던 그림 주제예요. 이 그림에는 시모네타라고 하는 한 여성의 외모, 한 여성의 존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여성 속에는 역사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 역사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코지모라는 화가가, 물론 저는 화가가 그만큼 이렇게 아주 지식이 풍부했다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가를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주문한 귀족들이 이 화가한테 뭔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 그림 속에다 어떤 함의를 넣어달라. 중첩적으로 요걸 좀 표현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예술가들한테는 그렇겠죠. 만약에 제가 어떤 작가한테 이렇게 그려줘. 그러니까 네 스타일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예술가가 창작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힘들었었고, 당시에는 교회 그림을 그리면 사제의 말을 들었어야 됐고, 그 궁정의 그림을 그리면 왕족이나 귀족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것을 참고까지도 해야 됐었어요. 그런 결과물로서 그림인데, 뒤에 멋진 풍경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에 왜 제가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냐 하면, 모르시니까 얘기를 해야죠, 제가. 아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 클레오파트라는 플루타르크의 원전에서 살짝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중요해서 클레오파트라 역사가가 언급한 것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와 관계되는 3명의 남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 3명의 남자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가 율리우스 시저고요. 율리우스 시저가 항상 데리고 다니던 안토니우스라는 또 2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누구냐?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자 최초의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었어요. 이 3명이 다 이 여자와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남자 관계 복잡한 여자들이 힘이 세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예요. 그 왕조를, 그러니까 과거의 이집트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겠어요. 그런 것을 로마나 어떤 다른 외국 세력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던져서 여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이 시모네타의 모습을 클레오파트라로 그려달라.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의 그 이야기에서 몇 가지 원전을 끄집어내요. 첫 번째가 시저 안토니우스와의 이야기예요. 아니다. 율리우스 시저하고 안토니우스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식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내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포도주에다가 이따만한 진주를 넣어가지고 녹여서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진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 자살할 때 자기의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맹독을 품은 뱀을 가슴에 물게 해서 죽으면 된다 그래서 일부러 가슴 가까이에 뱀의 목걸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상상력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플루타르코스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 치만 낮았더라면. 그래서 뒤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코의 높이를 아주 강조시켜주는 이런 것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쁘다가 아니라 그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그것을 살짝 상징화하거나 기호할 수 있는 어떤 양태로서 그림들이 그려졌었어요. 이 그림은 피에로 디 코지모라는 사람이 1480년에 그린 시모네타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앞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이 얘만 돌리면 돼요. 얼마든지 돌리면 바로 전성기 르네상스 때 아주 예쁜 여성 초상화들이 등장하게끔 했던 일종의 시발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해골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가가 그냥 재밌어 보라고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이렇게 메멘토 몰이라든지 뭐 죽음에 대한 뭐 바니타스의 상징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더 중요한 것들은 이거는 이제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물감 이름 절대 아닙니다. 물감 이름도 그 사람 화가 이름을 딴 거예요. 스위스 출신의 화가였다가 영국 왕에 막 불려가서 그때 한참 헨리 8세 아시죠? 영국의 이렇게 마누라 여러 죽인 왕이 있습니다. 예. 성공회를 만들었던 국교도로서 만들면서 카톨릭에서 벗어났기도 했고요. 뭐 천일의 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헨리 8세하고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왕비가 되면 죽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8번의 공식 비공식 합쳐서 8번의 여자랑 결혼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왕들이 결혼하는 그 왕비가 되는 사람들의 수준은 적어도 한 나라의 그러니까 적통 공주거나 그만한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에 왔던 대사들,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독일, 뭐 이런 쪽에서 온 대사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적어도 19세기까지 유럽 왕실이 건재했을 때까지 유럽 왕실의 결혼은 그게 곧 외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서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화혼을 이루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의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 결혼식에 대한 모든 어떤 물적이나든지 외교적 역량 때문에서라도 이 엠베세더, 대사관들의 이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했었고, 당시 그 홀바이는 영국 왕실에 왔던 2명의 대사, 한 사람은 약간 좀 신부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대사의 모습을 그렸고, 중요한 거는 이 대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지적 양태 혹은 지적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가지 사물들을 여기다 배치를 해놨어요. 기타도 잘 쳐, 탬버린도 잘 흔들어, 뭐 이런 것들, 음악 악보도 펼쳐놓고 있고, 지구본,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해가 짓지 않은 제국이 되었을 해양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했지만 권력이기도 했었고 어떤 세계를 내 손 안에 쥐고 흔들 수 있다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이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즘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예.